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해야 신장 건강을 지키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올해 80살이신데 겉모습만 보면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며 눈빛은 맑고 또렷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달리기를 하십니다. 80의 나이에 달리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의 신장 기능 검사 결과가 5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무려 30년이나 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값비싼 건강식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토마토였습니다. 40년 넘게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라면 누구나 먹는 흔한 음식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토마토를 드셨는지를 듣는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토마토 덕분에 젊음을 유지하지만 어떤 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토마토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80의 나이에 50대 신장을 유지한 박영수 어르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토마토 섭취 방법, 토마토 속 항암 성분을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토마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한 개의 토마토로도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를 개선하며 신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값비싼 약이나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숫자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토마토가 그렇게 특별한 식품인지부터 차근히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마토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붉은색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이 리코펜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산화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녹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세포는 손상되고 노화는 빨라지며 심한 경우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하고 베타카로틴보다도 2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0번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토마토를 먹어서는 이 리코펜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리코펜이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식물의 세포벽을 완전히 분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으로 토마토를 먹게 되면 대부분의 리코펜은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노인의 사례도 바로 이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토마토를 드셨지만 절대 생으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익혀서 드셨고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뿐만 아니라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근육과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토마토를 많이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토마토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며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고칼륨 혈증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며 온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최근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칼륨 수치가 계속 상승하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가볍게 걸을 수 있던 거리도 중간에 쉬지 않으면 끝까지 걷기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상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심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 흉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수준까지 상승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먹었는데 그로 인해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겪었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분을 김순자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실제 이름은 아니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당시 7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울의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외모만 보면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전반적인 인상이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즐기셨고 예순이 넘은 이후에도 매주 북한산에 오르며 지역 등산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식습관 관리에도 매우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오셨던 분이었기에 이 결과는 큰 충격이었고 어르신은 상당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건강 관련 방송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토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는 항암 효과가 있고 노화를 늦추며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어르신은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5개의 토마토를 사서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 가장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피부 상태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큰 컵으로 한 잔씩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되던 날, 어르신은 평소처럼 집 근처 남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은 평소라면 가볍게 오르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가던 길을 여러 번 쉬어야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 했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손끝이 저리며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져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건 역시 등산을 해서 피곤한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빠졌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오히려 몸이 안 좋으니 더 열심히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계속 드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빠르게 뛰다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며 가슴 통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어르신은 서울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심박이 심하게 불규칙한 상태였고 혈액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에 달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물 투여와 함께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약물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긴급 투석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투석은 혈액에서 칼륨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다행히 투석 이후 상태는 안정되었고 심장 리듬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칼륨 수치도 점차 감소했습니다. 어르신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셨고 말 그대로 생명을 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외래 진료실에서 다시 뵈었을 때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토마토를 먹었을 뿐인데 건강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토마토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좋다는 정보를 보고 성실하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하루 5개 정도의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그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상승했고 결국 심장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중간에 나타났던 신호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온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은 모두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그때 병원을 찾았다면 혈액 검사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토마토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응급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이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와 피로로 여겼고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들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많은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특히 신장 기능 검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혈액검사 항목 중에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는 신장의 기능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아예 먹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하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토마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토마토를 안전하게 섭취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든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먼저 가장 흔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습관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방식이라 자연스럽게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신맛을 줄이고 더 달콤하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1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밥이나 빵을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에는 각기병과 같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이 비타민을 소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당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게 되면 원래 토마토에 들어있던 비타민은 설탕을 처리하는 데 쓰여버리고 정작 우리 몸에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즉, 토마토를 먹고도 비타민의 혜택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매우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혈관 손상은 곧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행동은 영양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주는 이중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먹으면서 동시에 설탕을 뿌리는 것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반드시 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맛이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금을 약간 더하면 토마토의 신맛은 줄어들고 오히려 본연의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이는 짠맛이 들어가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미각의 특성 때문입니다.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소금은 토마토 속 비타민C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토마토를 자르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비타민C가 산화되기 쉬운데 소금은 이 산화를 어느 정도 억제해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과 소금 속 나트륨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합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토마토 4개에서 5개 기준으로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 한두 번 정도 뿌리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십니다. 샐러드에 넣어 그대로 먹거나 그냥 한 입 베어 먹거나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처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관해서는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토마토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코펜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며 혈관을 보호하는 그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토마토 안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세포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이 이 식물 세포벽을 충분히 분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동물은 위속 미생물이 식물 세포벽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게 되면 대부분의 리코펜은 세포벽 안에 갇힌 채 그대로 장을 통과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리코펜이 밖으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난 리코펜은 우리 몸이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약 30분 정도 가열했을 때 체내 리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배입니다. 같은 양의 토마토를 먹더라도 익혀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영양의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마토의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리코펜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을 함께 사용해 보십시오.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충분한 양의 기름을 더해주면 리코펜이 기름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코펜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익힌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방법에 따라 효과가 10배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는 좋아지지만 칼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데치면 칼륨 함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끓는 물에 짧게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약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살짝 데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도 쉽게 벗겨지고 칼륨도 상당 부분 물로 빠져나갑니다. 대략 30%에서 40% 정도의 칼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 물 안에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끓여서 섭취하면 리코펜은 최대한으로 흡수하면서도 칼륨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박영수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80살이었지만 처음 부산에서 진료실로 찾아오셨을 때 저는 나이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장기능 검사 결과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5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여쭈었습니다. 그분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토마토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코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껍질을 벗기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 드셨습니다. 때로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이 습관을 무려 4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 맛있어서 시작한 방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분도 젊은 시절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습관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좋아했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섭취량을 조절했고 반드시 데쳐서 칼륨을 줄인 뒤 기름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결과가 지금의 건강 상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50대의 신장을 유지하고 매일 아침 가볍게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식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80이 되어도 젊은 신장과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박영수 어르신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다짐을 읽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먹은 뒤 단 한 가지 습관만 추가해도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신장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식후 3분 복부 마사지입니다. 토마토를 드신 후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배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쓸어내리듯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때 깊고 천천히 호흡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장이 더 활발히 움직일수록 음식물과 장벽이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영양소 흡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특히 토마토에서 풀려나온 리코페니 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복부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복부에 위치한 장기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신장은 더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 결과 기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노폐물 배출 역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 후 단 3분의 2 습관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 일부는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이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던 분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식후 3분, 이 작은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쁜 현대인과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입니다. 바로 토마토를 미리 준비해두는 보관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는 데쳐서 껍질을 제거한 뒤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한 번에 준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충분한 양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에 약 1kg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꼭지 반대편에 얇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깊게 자르지 말고 껍질만 살짝 갈라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약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데친 뒤 바로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그러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져 손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믹서에 넣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큰 술 정도 넣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한 꼬집 정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이렇게 만든 토마토를 냄비에 옮겨 약한 불에서 약 5분 정도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벽은 완전히 분해되고 리코펜은 기름에 잘 녹아든 상태가 됩니다. 불을 끄고 식힌 뒤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완전히 얼린 후에는 밀폐 용기나 보관 봉투에 나누어 담아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토마토는 냉동 상태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 또는 2개씩 꺼내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을 끓일 때, 찌개를 만들 때, 볶음 요리나 면 요리를 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미 데치는 과정을 거쳐 칼륨 함량은 줄어들었고 기름과 함께 조리되어 리코펜 흡수율은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저 역시 집에서 항상 이렇게 준비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쁠 때, 간단한 요리를 할 때도, 저녁에 국을 끓일 때도 바로 꺼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가족이 한 번만 만들어드려도 오랫동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도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5번째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를 일상 식단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인에게 김치는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절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토마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를 드실 때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칼륨을 줄인 토마토나 미리 만들어둔 토마토 큐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국이나 찌개, 전골과 같은 음식에 토마토를 넣어보시면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토마토의 감칠맛이 국물에 더해지면서 풍미가 살아나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간을 하더라도 훨씬 덜 짜게 느껴지면서도 맛은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카레와의 궁합도 매우 좋습니다. 카레를 만들 때 토마토를 서너 개 정도 넣어보십시오. 맛이 한층 깊어지고 색감도 훨씬 먹음직스럽게 변합니다.
인도 요리에서도 토마토는 기본 재료로 자주 사용되며 토마토를 기반으로 한 소스가 요리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과 같은 숙취 증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C와 유기산은 이 물질의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아 탈수 상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토마토 국을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숙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토마토 큐브를 서너 개 넣고 물을 약간 더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취향에 따라 계란을 하나 풀어 넣어도 좋습니다. 이 한 그릇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토마토를 항상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은 토마토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조리법을 잘 알고 있어도 재료 자체가 좋지 않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토마토를 선택해야 리코펜 함량도 높고 맛과 영양 모두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색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토마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리코펜은 토마토가 완전히 익을 때 생성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색이 짙을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직 덜 익은 주황색이나 노란빛이 도는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색의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이런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감자의 싹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으로 과다 섭취 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 토마토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게감입니다. 같은 크기의 토마토라면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무게가 있다는 것은 수분이 충분하고 과육이 꽉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볍게 느껴지는 토마토는 내부가 비어 있거나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토마토의 밑부분입니다. 꼭지 반대쪽을 자세히 보시면 별 모양의 무늬가 보입니다. 이 무늬가 선명하고 또렷한 토마토일수록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하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골랐다면 이제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면 세포 구조가 손상되어 식감이 무르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영양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려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아직 덜 익은 토마토라면 실온에 두고 며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숙성됩니다. 충분히 붉게 익은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완전히 익은 상태인데 바로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때 냉장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냉장 보관은 숙성을 늦춰 며칠 정도 더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토마토를 많이 구입해서 한 번에 다 먹기 어렵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토마토를 가공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선할 때 바로 만들어두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마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분명히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며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마토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똑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설탕을 뿌리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소량의 소금을 사용하면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리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칼륨을 줄인 뒤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를 미리 가공해 보관하면 꾸준히 섭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충분히 익은 붉은 토마토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큰 토마토 2개 정도 또는 작은 토마토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리코펜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륨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고 반드시 데친 후 드셔야 하며 정확한 섭취 기준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토마토를 열심히 드셨다가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던 김순자 어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토마토가 오히려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던 그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친구나 동료 중에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신장기능 검사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은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탕 대신 소금 생토마토 대신 익힌 토마토 기름과 함께 섭취하기 토마토를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토마토를 익혀 먹겠습니다. 토마토를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하나 읽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하나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값비싼 약이나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 속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미리 준비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도 하루아침에 지금의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년 늦가을 한 할머니께서 떨리는 두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6.2mm였고 당화 혈색소는 9.3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어떤 의사라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분은 71살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교사였고 옆에 앉아있던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식사도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집 아래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둥글고 초록색이며 값이 저렴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채소가 하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몸에서 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바로 콜라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콜라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우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30% 가까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환자는 상당히 많으며 그중 약 70%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탁 위에 빠져있는 한 가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만성질환 관리를 해온 지 28년이 된 임상희입니다. 오늘 저는 콜라비가 혈당에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와 효과를 높여주는 4가지 조합, 그리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3가지 잘못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혈당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소화기 내과 진료를 해온 지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건강의 후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약에만 맡긴 채 매일 오가는 재래시장 속에 숨어있는 가장 단순한 해답을 놓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을 보조적으로 개선하는 식습관일 뿐 현재 받고 계신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콜라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강북구에서 오신 73살의 박성호 어르신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한 회계사였던 그분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관절 통증이 거의 없고 혈당과 혈지 수치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기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평소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콜라비를 사서 생으로 무쳐 먹은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관련 논문과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고 처음 확인한 데이터에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콜라비가 속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 소화 과정에서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800명이 넘는 대상자를 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3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라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콜라비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복부 지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체내에서 여분의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콜라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작용하여 지방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하려고 하면 우유나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콜라비 100g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은 같은 양의 우유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콜라비에는 천연 비타민 K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100g당 약 60mg에서 80m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백혈구 생성에 관여하고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만약 콜라비를 오랜 시간 가열하게 되면 이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채소는 먹고 나면 혈당이 금세 치솟는데 어떤 채소는 먹어도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당지수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의 당지수는 약 83 정도이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약 85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혈관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 속도가 마치 갑자기 수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빠르게 쏟아져 들어가고 그 뒤를 인슐린이 급하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콜라비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실제 부담은 환산해보면 겨우 2.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양의 쌀밥은 이 수치가 30을 훌쩍 넘습니다. 콜라비에는 100g당 약 5g에 가까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이 장에서 하는 역할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속도 단속 장치처럼 당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줄을 서서 천천히 이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비를 섭취한 뒤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콜라비가 일반 녹색 콜라비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추가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차이는 약 20%에서 25% 사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녹색과 보라색 콜라비가 함께 놓여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보라색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 중구에 거주하시던 67세의 이정훈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드님이 모시고 병원에 오신 날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는데 높을 때는 14까지 올라갑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죽과 김치, 점심에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 저녁에는 국수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에서 일부 탄수화물을 콜라비 100g으로 바꿔보시고 딱 2주만 유지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이정훈 어르신께서 전화하셔서 식후 혈당이 13 이상에서 1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 발가락 저림도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혼자 걸으러 나가신다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는 거의 0.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용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재료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습관이 가진 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몸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며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혈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콜라비를 꾸준히 드셔도 어떤 분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떤 분은 두세 달을 드셔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콜라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조합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강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약용 식물연구 보고서에서도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한겸작용을 가진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겸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중장년 질환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도 염증이고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것 역시 염증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심혈관 문제와 기억력 저하까지도 모두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성염증은 집안에 쌓여있는 미세한 먼지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그 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강황을 함께 섭취하면 한겸 효과가 서로 더해져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거주하시던 62살의 이민수 어르신은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3년 넘게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매일 저녁 콜라비를 생으로 무쳐 드시면서 여기에 소량의 강황 가루를 더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라비를 가늘게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 수분을 빼고 여기에 강황을 한 스푼 정도 넣은 뒤 참기름과 식초를 더해 골고루 섞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 없으면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 방울의 참기름은 단순한 풍미가 아니라 영양을 몸에 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마늘입니다. 콜라비가 바탕이라면 마늘은 그 위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콜라비 자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은 다진 후 최소한 10분 정도 두어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바로 조리하면 열에 의해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마늘을 준비해두고 그 다음 콜라비를 손질한 뒤 마지막에 마늘을 넣는 순서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올리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에 기름을 넣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여러 항산화 성분은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되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만약 지방이 없다면 이 영양소들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어렵게 신선한 콜라비를 구해놓고도 기름을 넣지 않아 영양의 절반 이상을 놓친다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은 압착 방식의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정도만 더해도 열량 부담 없이 영양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63 이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과 골절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콜라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도구만 있고 재료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부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식물성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역시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쉬워 중장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간단한 식단은 콜라비를 채 썰어 닭가슴살과 함께 섞고 올리브유와 강황을 더한 뒤 미리 준비해둔 마늘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한 접시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조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반드시 잠시 멈추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3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은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신선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콜라비를 채 썰어 새우나 오징어와 함께 무쳐 먹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고 영양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해산물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과 활성 미네랄과 만나면 장내에서 강한 발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한 복부팽만 복통, 심지어 지속적인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인천에 거주하시던 58세의 최영수 어르신은 모임에서 콜라비와 생새우를 함께 드신 뒤 그날 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콜라비와 해산물은 절대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우유 또는 유제품입니다.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비 샐러드에 요거트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큼하고 영양도 좋아 보이지만 소화기 관점에서는 매우 잘못된 조합입니다. 콜라비의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을 감싸버립니다. 이로 인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식후에 느껴지는 답답함과 더부룩함이며 심한 경우 상복부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상당수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조합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모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 시간을 나누십시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두유가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을 콜라비와 함께 섞어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일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콜라비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될 경우 위장 내에서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오신 63살의 김영호 어르신은 이러한 샐러드를 몇 차례 드신 후 속쓰림 증상이 심해져 3주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먼저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에 콜라비를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채소와 과일을 한 번에 섞어 드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환자분들 10분 중 9분은 적어도 3가지 이상 해당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일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섭취량을 늘린다고 해서 흡수와 활용이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에 사시는 65세의 김영철 어르신은 콜라비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날 저녁에 거의 600g 가까이를 한 번에 드셨습니다. 그날 밤 복부 팽만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다음날 전화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콜라비를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콜라비가 아니라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드시지 않던 분들은 장이 새로운 식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첫 주에는 하루 50g 정도로 시작하고 이상이 없다면 둘째 주에는 100g으로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를 2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잎을 버리고 뿌리 부분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콜라비 잎에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뿌리보다 2배에서 3배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잎을 버리는 것은 마치 집을 사놓고 거실만 쓰고 방과 서재를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이 쓰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 데치면 쓴맛이 크게 줄어들고 영양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그 후 잘게 썰어 마늘과 함께 무치거나 두부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매우 담백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오래 익히는 습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채소를 푹 익혀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콜라비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 장시간 조리하면 최대 7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얇게 썰어 먹거나 가볍게 무쳐 먹는 것이며 꼭 익혀야 한다면 찌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을 경우에는 강한 불에서 3분에서 5분 이내로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콜라비를 먹은 직후 바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역시 매우 흔한데 녹차와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콜라비의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라비를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끼 식사에서 콜라비,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각은 좋은 식품이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특정 식품이 좋다고 하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콜라비 섭취를 하루 50g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으로 드실 경우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찌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콜라비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올바르게 드실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알게 되면 콜라비를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관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에 서서 여러 개의 콜라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둥글고 매끈한 것보다는 약간 납작한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콜라비는 보통 성장 과정이 균형 잡혀 있어 속살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너무 큰 것은 이미 오래되어 섬유질이 거칠고 식감이 떨어지며 단맛도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것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영양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성인의 주먹 정도이며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상처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잎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열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잎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침 일찍 시장에 가면 아직 잎이 붙어있는 신선한 콜라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이고 힘이 있으며 시들거나 노랗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신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얇게 썰거나 채를 썰어 소금, 참기름, 식초를 더해 가볍게 무치면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찬 음식이 부담스럽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다면 찌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약 5분에서 7분 정도 젓가락으로 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익히고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강한 불에서 마늘과 함께 소량의 기름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빠르게 볶아내면 영양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콜라비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보라색 콜라비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입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은 뒤 통풍이 잘 되려는 그늘에서 말리고 완전히 건조되면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매일 한 줌 정도를 컵에 넣고 약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자줏빛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맛은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 아침에 마시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을 직접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콜라비를 찾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정보일수록 그 한계와 주의점을 함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비가 속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섭취량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익혀 드시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서서히 적응해야 합니다. 콜라비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약간의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하루 30g 정도로 시작해 며칠간 상태를 관찰한 뒤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 생강이나 향신 채소를 조금 더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콜라비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콜라비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알고 나면 이 평범한 채소를 진짜 내 건강을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 관리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배로 높이는 4가지 조합,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조합, 5가지 흔한 실수,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보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30일 실천 계획을 하나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 50g 정도의 콜라비를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면서 본인의 소화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몸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에는 섭취량을 하루 100g으로 늘리고 여기에 마늘이나 강황과 같은 첫 번째 조합을 더해 보십시오. 식사 후 속이 더 편안해졌는지 장이 이전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부터는 잎을 함께 활용해 보십시오. 국이나 반찬에 넣어 드시고 가능하다면 보라색 콜라비를 선택해 껍질을 활용한 차도 함께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혈당을 측정하고 계신다면 식후 2시간 수치를 기록해 이전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주에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조합을 식사에 나누어 적용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한 끼에 한두 가지씩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본인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장면 중 하나는 똑똑한 분들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사서 드시면서도 정작 집 앞 시장에 있는 저렴한 채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탁 위의 재료가 가장 과소평가된 건강자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성호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6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9.3에서 7.1로 낮아졌습니다. 따님께서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뀐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스스로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습관, 매 끼니의 작은 선택,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족에게 공유하려는 그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콜라비는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고 쌓이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주변에 혈당이나 만성질환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로 오늘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지 또는 여러분만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준호였습니다. 건강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